선생님, 예, 우리 한국 보수 우파의 대표적인 논객으로 그렇게 불리시는 조갑재 선생님을 오늘 특별히 모시고 오늘 조성식의 훅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건강은 좋으십니까? 좋습니다. 오늘, 오늘이 그러니까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을 한 지 네. 만 44년 딱 1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해방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비교적 괜찮습니다. 예. 저는 뭐 거기에 비하면 아주 일천한데 저는 30년 조금 못 되고요. 아, 충분합니다. 아니 뭐 다른 직업을 저도 가져본 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조 선생님 이렇게 나이 들으셔가지고도 이렇게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야, 이게 참 진짜 한국에도 이런 기자들이 나이 들어서도 열심히 취재하고 또 왕성하게 보도를 하는 하나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사실 조 선생님은 이제 사실은 이제 보수 우파 이게 이제 대명사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매체에 있을 때는 저하고는 조금 좀 안 맞는 분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순간에는 기자에서 사상가로 변모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 조금 이따 나중에 하고요. 우선 오늘은 주로 이제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뭐 이게 사실 제일 뭐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고요. 아무래도 그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 한국 보수의 문제점과 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뭐 조갑재닷컴에 또 글을 마침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자도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물어볼 질문이었는데, 탄핵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뭐 또 하야도 주장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뭐 하야는 이제 물 건너간 거죠. 그렇죠. 예, 뭐 시기적으로 그렇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예, 예. 이제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이제 뭐 일부에서는 또 뭐 기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보수 우파들 진영에서 보면 그런 얘기들이 꽤 나오는데, 우선 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마침 여기 오기 전에 여기서 발표를 하려고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8대 0으로 파면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8가지 이유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8가지나 됩니까? 네, 제목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의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근혜 파면 판례가 있다는 거죠. 파면 판례에서 제일 중요한 게 헌법 수호 의지 결렬,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이유였습니다. 헌법 수호 의지 결렬하는 기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한다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국민 계몽용 계엄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줄기차게 하고 있잖아요. 헌법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헌법을 어긴 계엄령을 폈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러면 이건 탄핵밖에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실질적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대국회 통보 생략하고 해서 절차상의 불법성이 명백하다는 거고, 다섯 번째는 국회의 활동을 막기 위한 포고령 1호가 가진 위헌성, 그리고 국회의장 등 요인 체포령의 불법성, 여섯 번째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관위 점거의 위헌성과 부정선거 주장의 허위성. 이 행위는 작년 총선에 대한 불복으로서 한국 민주주의를 가장 중대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아마 결론을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전공의 처단 포고령의 위헌성입니다. 이미 이직한 전공의들을 강제로 복귀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반한 거죠. 또 피청구인 윤석열은 이상의 위법한 행위를 하고도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지지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집단행동을 촉구함으로써 탄핵 기각으로 정부에 복귀할 경우에 제2, 제3의 계엄 선포 등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다면 전원일치 8대 0을 예상하십니까? 파면으로 예상합니다. 뭐 사실 이게 꼭 8대 0이 아니더라도 탄핵 가결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6대 2가 돼도 되고 7대 1도 돼야 되는데 아마 가능하면 이제 전원 일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되게 이제 만장일치를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겠죠.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에게 기대를 거는데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일수록 헌법 수호 의지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뭐 8가지를 나열하셨는데 이 중에서 뭐 하나하나가 사실 다 중대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한두 가지를 꼽는다면 뭘 보십니까? 저는 가장 황당무계한 게 예. 중앙선관위를 점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실은 또 포고령이나 그다음에 이 계엄 선포문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공작 차원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나중에 언론 보도로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는 작년 12월 12일이었어요. 그렇죠. 초기 담화문 안 나옵니다. 거기도 없죠. 안 나와요. 예. 그런데 가만 보니까 국회보다도 먼저 출동시켰고 국회에 보낸 병력보다도 더 정예 병력을 거기에 보냈어요. 예. 그리고 30몇 명의 선관위 요인들을 체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뭐 야구 방망이도 들고 가가지고 예. 위협하고 더구나 서버를 떼내서 가지고 나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준비도 훨씬 더 먼저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작년 총선에서 참패한 것이 부정선거로 진 거다. 그러니까 이 국회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반국가 세력의 소굴이다. 그래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이런 망상이죠. 그죠? 망상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핵심은 아까도 짧게 언급했습니다만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불복 아닙니까?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대통령이 부정선거 저지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결과가. 그러면은 이제 조 선생님은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또 그 사람을 따르는 쪽에서 주장하는 이 선거 부정, 여기에 대해서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죠. 0.00001%의 가능성도 없고. 근데 뭐 그 황교안 전 총리 뭐 이런 사람부터 해가지고 좀 알만한 사람들도 뭐 지금 꽤 거기에 상당히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어른들의 약 30%가 그게 넘어가고 보수층에서는 반 이상이 지금 쏟고 있는 걸로 통계에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알고 지내던 예비역 그 장군들, 취재원도 뭐 있고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신 분들이거든요. 평상시에. 근데 언제부턴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음모론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못 배웠느냐, 많이 배웠느냐 차이가 없어요. 또 직위가 높으냐, 낮으냐 차이가 없고, 이건 다분히 인성과 관계되는 것 같아요. 인성.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외골수냐, 그리고 지나친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 의외로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황교안, 윤석열 두 사람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낸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갔다고 한다면은 이건 가공할 사태 아닙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본인이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그 선거 결과, 지난해 4월 총선요, 뭐 압도적으로 참패를 당했잖아요. 그런 어떤 심리에 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더 아마 그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닌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네. 선거에서 지니까 핑계 대기 위해서 부정선거론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작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특히 투표 2달 전에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그게 의사 집단, 의사표가 한 가족까지 합치면 100만 표가 되는데, 이 100만 표가 이탈하는 바람에 진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자신이 잘못해서 저러니까 더 핑계거리를 찾았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음모론에 귀가 솔깃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많아요. 하긴 무속에도 그렇게 심취하고 하는 걸 보면 역술가도 많이들 만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좀 기본적인 어떤 성향의 그 어떤
성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추술과 음모론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패배를 합리화하려는 이런 어떤 그 의도와 또 이것이 맞물려 가지고 더욱 거기에 더 빠진 게 아닌가. 이건 결국 망상적 계엄인데. 망상. 예. 아마 국제사회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속는 사람이 예. 이렇게 많다는 거. 이거 30%면 사실 뭐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숫자로 어른 중에 1,500만입니다. 예. 1,500만 명을 바보로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관한 한 바보로 만든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을 깨우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면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민족사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계몽령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본인이 자기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음모론자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다든지 하여튼 이 음모론에 빠진다는 것은 일종의 사교를 믿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그 순간부터 인격이 달라집니다. 그걸 못 느끼셨어요? 그렇죠. 네. 사람이 확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저런 대화하다 보면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 느껴지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부끄러움 없이 해요. 네,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이 무례해집니다. 아니 1,500명을 그런 사람으로 1,500만 명입니다. 1,500만 명을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 개인이 결정적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4월 총선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한국에서 딱 정리가 됐어요. 네. 그 전에 4년 동안 주장하던 사람이 전번 총선을 완벽하게 했거든요. 개표를. 그리고 수검표 단계를 하나 더 도입을 했습니다. 네. 2,800만 표를 개수를 했는데 단 한 표도 오차가 없었다고, 차고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었던 음모론자들이 이제 좀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자숙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딱 들고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네. 대통령이 저런 주장을 하니까 봐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도 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그렇고 또 이쪽 뭐 이제 음모론자들도 그렇고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투개표 시스템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지금 이제 수작업을 하고 그걸 곁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수개표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전자개표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수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뭐 그게 안 돼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하잖아요. 그건 완전히 사실에도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전자개표니까 전선 조작이 가능하다, 해킹이 조작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철저하게 수개표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여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게 이게 또 가공할 사태예요. 네. 작년 4월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의힘 아닙니까? 낙선한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한 사람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지만은 대통령의 판단은 잘못된 거다. 거기에 속지 마라. 해가지고 선을 꺼야 될 의무를 가진 집단이 집권 여당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눈치를 보면서 이미 자기들이 아무 문제 없다는 걸 확인한 선관위 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전투표 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래서 뭐 본투표일을 3일간 늘린다든지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아주 비겁한 태도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우리가 뛰어본 사람들이다. 우리가 뛰어본 사람들인데 당신들은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뭐 부정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질문 드리면은 그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건 또 이제 다른 진영에서도 또, 심지어 저도 이제 최근에 그 한동훈 전 대표 책을 읽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사전투표제 부작용이 많아서, 차라리 본투표를 뭐 한 3일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좀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좀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선거론자들하고 정면 승부를 할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하나를 받아가지고
일종의 그들에게 아부하는 겁니다. 좀 타협 비슷하게요. 그러니까. 예. 아니,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시작한 게 사전투표 아닙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틀 동안은 아무 데 가서나 할 수 있고, 예. 또 자기 고향에 가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잖아요. 그게 투표율을 좀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않아요?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거란 예,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걸 본투표 3일로 하면은, 그 이제 3일을 어떤 식으로 설계하느냐는 거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우선 젊은 사람들이 지금 외지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거 얼마나 낭비고 그만큼 떨어질 거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국민의힘은 결정적 지금 잘못을 한 게, 이래 되면 투표율을 낮춥니다. 예. 계속 부정선거 주장하고 사전투표 안 된다고 주장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갈 확률이 훨씬 높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아니, 투표해봤자 표도둑, 사전투표는 더불어 안 된다. 이러면 투표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2012년에 김어준 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왔을 때 당시 민주당이 이거 믿으면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정리한 것 아닙니까? 예. 그 정도의 전략이나 계산도 할 줄 모르는 게 지금의 국민의힘입니다. 참 보시기에 답답하시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국가적 재앙이에요. 예. 그 어디 뭐 방송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번 그 이제 탄핵 관련해서 이렇게 뭐 지금 이제 진영 간 대결이 벌어졌는데 이게 음모론 세력과 맨정신파의 대결이다. 제가 만든 말인데. 예, 맨정신파란 말이 제가 아주 제가 만든 재밌는. 윤석열이 만든 말이 뭐냐? 맨정신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맨정신파 대 음모론파의 대결이 우선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벌어질 것이고, 예. 만약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음모론에 빠진 사람이 후보가 되면은 그 선거는 음모론 대 맨정신파의 대결이 되고, 또 호원 세력과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의 대결이 되고 해가지고 과거의 좌우 개념하고 조금 다른 선거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막 우스갯처럼 그런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보수 진보의 대결이 아니고, 아니고, 예. 뭐 이제 조금 뭐 다른 말로 바꾸면 뭐 상식과 비상식, 뭐 그렇죠. 뭐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적나라합니다. 맨정신과 음모론. 응? 근데 그 지금 이제 조갑제 TV도 하시잖아요, 유튜브. 조갑제 TV, 예. 조갑제닷컴 뭐. 예, 예. 뭐 구독자가 50만이 넘던데. 예. 일찍 시작했어요. 2017년부터.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런 얘기 이렇게 막 하시면 그 뭐 항의 댓글이나 뭐 구독자가 이탈하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구독자 이탈은 별로 없어요. 야. 뭐 별로 많이 늘지도 안 하고, 예. 뭐 그 현상 유지를 하고 있고. 아니 지금 대개 보수파들 그 유튜브들 보면 대개는 이제 상당수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계엄을 압도적으로 뭐, 많지. 예,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아마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하는 사람은 저하고 정규재, 그러니까 몇 분 안 되죠. 이쪽 정규재 전 진영에서. 한국경제주필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중앙일보 논설위원 했던 김진 논설위원 세 사람 예. 말고 뭐 있긴 있겠는데 우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 사람이 다 기자 출신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뭐 기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사실 팩트를 중시하니까. 이 직업군 중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잘 넘어가는 직업군이 있어요. 학자들이 많아요. 교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비역 장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왜 그럴까요? 아, 그건 좀 연구해 봐야 되겠어요. 특히 교수들, 예. 교수들은 뭐 이거 이론에 좀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이상한 통계가 나왔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현실을 부정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정선거, 참고로 부정선거 음모론의 출발점이 사전투표입니다. 예. 사전투표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의 득표율이 너무 낮다는 거라. 그러니까 본투표에서 받은 거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라. 예.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착각하는 게 통계에서 모집단 있잖아요. 예. 모집단이 다르다고. 사전투표한
집단과 본투표한 집단은 달라요. 예. 나이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르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같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라. 왜냐? 같은 지역구에 사니까 같아야 된다. 득표율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투표 득표율과 본투표 득표율이 같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근데 그걸 우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뭐 이렇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 그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이게 제일 지금 억울한 게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시간 낭비거든요. 예. 여기서 어떤 생산적인 결과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입니까? 그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 남의 시간을 뺏는 건데. 예. 그리고 그 뭐 이제 전에 또 어디 글에서 쓰신 걸 제가 봤던 하여간 그 이제 의료 대란으로 인한 그 손실, 국민에게 끼친 그 예, 피해도 예. 뭐 금액적으로도 엄청나다고 다 이제, 나옵니다. 예.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완전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절망한 것은 작년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걸 보고, 예. 그 다음에 그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무지무지한 지금 인명피해가 생기는 걸 보고, 반드시 이 사람의 말로는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기사를 썼어요. 예. 쓰고, 의료 대란 이것만 해도 충분한 탄핵감입니다.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헌법도 위반하고 법률도 위반하고 사실도 부정했는데, 지금 남은 결과는 뭐냐? 1년 결산을 하면은 매년 2,000명 늘린다고 하다가 올해 전문의가 배출이 2,000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공의가 이탈해버리니까 전문의 시험 칠 사람이 없는 거라. 예. 그래서 2,700명 배출하다가 올해는 500명만 배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0명 늘리려다가 2,000명을 줄여버린 거예요. 예. 이걸로 끝났습니까? 초과 사망자, 제대로 치료, 특히 응급 환자, 중증 환자가 초과 사망자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은 그 민주당의 의사 출신 김준호 의원이 계산한 게 보면 대충 1년 잡았을 때 한 6,000명 될 것이다. 요거는 일단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세계적인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빅5라든지. 예. 대학병원의 11개 대학병원의 누적 적자가 한 5천억 대예요. 예. 서울대학병원 1,000억입니다. 그리고 부작용을 메우기 위해서 정부가 당겨선 돈이 근보재정에서 주로 나와가거든요. 예. 근보재정에서 약 3조를 썼습니다. 예. 근데 근보재정은 치료비로만 쓰도록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건 완전히 유용입니다, 저거. 예. 뭐 이런 등등. 그런데 또 의과대학이 1년 동안 완전히 물 닫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렇게 이제 수치로 말씀하시니까 진짜 더 실감이 나는데. 네. 근데 조 선생님은 그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 이거 자체에도 반대를 하시나요? 한국 의사 수는 오히려 네. 남아 돈다고 봐야 돼요. 그러세요? 그럼 의료계 주장에 거의 동의하시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다만 필수 분야에 부족한 건 사실이죠. 예. 그건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렇죠. 좀 구별해서 봐야 돼요. 외과 의사도 성형외과 일을 하고 해서 부족한 거고, 그거는 그 몇 가지의 제도적 개선으로 대응을 해야지 의사 수를 늘리면 안 돼요. 늘리더라도 한 300명, 400명은 몰라도 한꺼번에 2,000명이 뭡니까 도대체. 그것도 뭐 지금 뽑고 있는 정원의 67%를 늘린다고 하면은 예컨대 어떤 기업에서 이런 식의 인사정책을 쓰면은 그 기업 망할 거 아닙니까? 그죠? 67%를 어떻게 늘립니까? 그래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느냐?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거기에 또 주술적인 뭐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죠. 특히 그 김건희 여사가 2,000명이라는 숫자에 상당히 집착했다는 것은 그분하고 통화해본 진중권 교수의 증언이 있잖아요. 결국 저는 그게 오늘날의 윤석열 대통령의 몰락을 불렀다고 봅니다. 그게 총선 패배의 중요한
요인이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포고령에 느닷없이 전공의들이 48시간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얼마나 감정적입니까? 예. 아마도 전공의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억하심청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